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이 이미지 보시면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국기, 요게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소련 국기죠. 소련 국기. 요게 소련 국기고 요거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미국 국기죠. 미국 국기. 그러니까 이제 소련 국기와 미국 국기를 이렇게 같이 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소련과 미국 간의 어떤 경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차 세계대전을 봤는데 2차 세계대전은 사상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기본적으로는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도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뭐 독일, 일본,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뭐 그런데 다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죠. 근데 이 전체주의라는 이 사상이 너무 악마다 보니까 너무 심한 악마다 보니까 이 전체주의라는 악마를 상대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잠시 두 개의 사상의 힘을 합쳤던 거야. 그게 뭐뭐예요? 그게 미, 영, 프가 대표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소련이 대표하는 공산주의. 요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그죠?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전체주의를 무찔렀죠. 무찌르고 이 둘이 남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이 둘의 경쟁이라는 거지. 근데 이 둘의 경쟁인데 이 둘의 경쟁이 또다시 전쟁으로 이런 막 2차 세계대전 같은 세계대전으로 벌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먹은 내뻗지 못하지만 서로 간에 어떤 욕은 주고받는, 꼽은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민주주의 계열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계열이 서로 본격적인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기본적인 승부, 어떤 갈등, 경쟁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냉전이라고 합니다. 냉전. 냉전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텐데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를 보면 어쨌든 소련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소련 주변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 가까이 있는 나라들, 특히나 동유럽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어떤 사회주의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유럽 전체에서 소련에 가까운 쪽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권으로 넘어간다는 거니까 사회주의가 점점점 확산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 볼 땐 우려스러운 거예요. 미국이 볼 땐 이게 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사회주의의 바람이 동유럽을 넘어서 서유럽까지 넘어올까 봐. 이미 넘어간 나라에 어쩔 수 없겠지만 더 이상 확산은 사회주의가 더 이상 확산되어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나서게 되는데 사회주의가 더 확산되는 걸 막으려면 빨리 미국이 아직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은 서유럽권한테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그래서 서유럽을 돕고 지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렸던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이분이세요. 그래서 이 정책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회주의권으로 넘어간 동유럽 국가들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이제 넘어가지 않은 자본주의권, 민주주의권에 남아 있는 서유럽 국가들, 뭐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런 나라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트루먼 대통령은요, 그 전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통령을 하시던 분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미처 다 끝내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뒤이어서 긴급하게 올라오셨던 분이고 이분이 내렸던 초반부 첫 결정 중에 하나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떨어뜨리는 그걸 승인하는 정책이었는데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의 거의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책임졌던 그런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서유럽 쪽으로 사회주의권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서유럽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시 국무부 장관의 이름을 빌어서 마셜 계획, 마셜 플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유럽에 대해서 더 이상 사회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경제 원조를 해주는 계획을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계의 큰형님인 이렇게 미국이 뭔가 경제 지원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소련도 질 수 없겠죠. 그래서 소련도 주변에 사회주의권으로 넘어온 동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경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게 돼요. 그걸 우리가 코메콘이라고 합니다. 코메콘.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서유럽의 마셜 플랜, 소련 중심의 동유럽의 코메콘 이렇게 경쟁이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 경쟁이 점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군사 분야까지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분야는 미국 중심으로 서유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서유럽 국가들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 군사 분야에서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달성이 됩니다. 결성이 돼서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이제 군사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동맹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군사 동맹을 맺으니까 여기에 소련도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권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걸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공부하실 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말로 공부하세요. 우리말로. 영어 약자로 나토, WTO 이런 걸로 공부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나토, WTO 둘 다 있거든요, 지금. 근데 나토는 저때 그 나토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좀 더 나라가 추가되기도 하고 뭐 그런 변화는 있지만 아무튼 저때 결성된 그 나토가 지금도 있는 게 맞아. 근데 WTO는 지금 WTO랑 저 WTO랑 달라요. 저 WTO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WTO는 저 바르샤바 조약기구랑 아예 상관이 없어요. 세계무역기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어 약자만 놓고 보면 조금 그렇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특히나 이제 군사 분야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미국 중심의 서유럽 국가들이 뭉친 건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련 중심의 동유럽 국가들이 뭉친 건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렇게 한글 명칭으로 공부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보면은 대충 아마 학습지의 그 아래 표가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해당하는 나라들이고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해당하는 나라들인데 보시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딱 그 사이에 있는 요거 요 나라가 요기 요렇게 그려놓으면 요 나라가 반 갈라져 있는 게 되죠. 요렇게 여기가 서독이고요. 여기가 동독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독일이 갈라져 있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경제 파트에서 미국이 서유럽을 지원해 준 건 마셜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경제 파트에서 소련이 동유럽과 함께 힘을 합친 건 코메콘이다. 군사 분야로 넘어가면 미국이 서유럽과 함께 군사 동맹을 맺은 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이제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건 바르샤바 조약기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 유럽이 어느 한쪽은 미국, 어느 한쪽은 소련 이렇게 팀을 맺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편, 우리는 소련 편 이런 식으로 뭔가 전 유럽이 이렇게 미국 편, 소련 편 이렇게 양분돼서 서로 줄을 서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마치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막 독립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나라들 뭔가 새로운 정부가 수립돼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어떤 줄서기 이 분위기에 많이 휩쓸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 이런 분위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나라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패전했으니까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정부를 사회주의 정부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정부로 세울 것인가?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그냥 국가가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독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동독은 사회주의 그런 식으로 갈라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지금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반도에 새롭게 세우는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여야 돼요? 아니면 민주주의 정부여야 돼요? 그게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으로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에 가까운 쪽인 북쪽은 사회주의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가까운 쪽인 남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권이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권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좀 경쟁을 하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소련 가까이에 있는 북베트남이 사회주의화 되고요. 남베트남이 자본주의화 되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 이렇게 어딘가 줄을 선택해서 서야 되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 편내, 소련 편내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중국은 아마 이걸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억나시죠? 1911년에 순원을 중심으로 신해혁명이 벌어지죠. 신해혁명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신해혁명으로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중화민국이었죠. 그래서 난징을 수도로 삼아서 이렇게
황제가 없는 공화정에 중화민국이 들어서 있었고, 그다음에 위에는 청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리고 청이 중화민국은 하나의 당시엔 반란이었으니까, 그죠? 청을 상대로 하는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라는 장군을 보내죠. 근데 위안스카이는 이게 진압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오히려 청을 배신하고 중화민국과 협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순원한테 지금 네가 원하는 건 중국 전체에 공화정이 적용되길 바라는 거 아니냐. 그걸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왕을 몰아내서 그걸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순원도 이 약속을 믿고 중국 전체를 공화정화하는 대신에 이제 중화민국을 위안스카이에게 넘겨주게 되죠. 근데 위안스카이는 사실 그런 어떤 정치 철학에는 별 관심이 있던 인물이 아니고 오로지 권력 욕심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화민국을 완전히 차지하고 나게 된 뒤에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해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게 실패하고 본인은 이제 죽게 되죠.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중국은 이렇게 되게 많은 군벌들로 나눠져 있는 그런 중국을 아마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기억하는 중국은 이렇게 어 중화민국 전체를 위안스카이가 차지하고 나서 위안스카이가 죽고 그리고 그 뒤에 중국 전체 각지에 이렇게 많은 군벌들이 형성된 그래서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뒤에 순원은 어떻게 하느냐. 요 지방을 광둥 지방이라고 하는데 요 지방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세력을 다시 키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의 세력을 점점점 다시 키우기 시작하고요. 그 이제 신해 혁명이 있었던 게 1911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1917년에 뭐가 생기냐면 러시아 혁명이 생기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중국으로도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나 1919년에 3.1운동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벌어지면서 이런 공산당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 운동까지 많은 시민 운동들이 대규모로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영향으로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국 정치 세력은 양분되게 돼요. 민주주의를 따르는 국민당과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공산당. 근데 순원은 기본적으로 이쪽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순원은 이러고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리고 순원 다음에 권력을 계승했던 게 장제스입니다. 장제스. 장개석이라고도 하는데 장제스고요. 그다음에 공산당을 이끌었던 건 그 유명한 마오쩌둥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국민당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조금씩 협조해서 결국 이 군벌들을 다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을 하게 되고 사실은 요걸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부 힘을 합쳤던 적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군벌들을 대부분 몰아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당 공산당은 사이가 다시 워낙 원래 가는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 일본이라는 거대한 적을 맞아서 물리치기 위해서 일단은 힘을 다시 한 번 더 합치게 되죠. 과거에 군벌들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쳤던 것처럼. 그래서 국민당 공산당이 일본을 상대로 맞아 싸우게 되죠. 맞아 싸우기 이게 중일 전쟁이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는 국민당 공산당이 다시 갈라지게 돼요. 다시 갈라져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관건이 뭐였냐면 중국은 산업혁명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이 농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당이랑 공산당, 국민당은 자본주의죠. 공산당은 공산주의잖아. 농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달라요. 공산당은 뭐라고 했냐면 국민당은 그냥 운영했어요. 근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패도 있고 막 이랬는데 공산당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뺏지는 않겠지만 일본을 물리치고 새롭게 차지한 땅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당보다 땅을 준다고 하는 공산당이 훨씬 고맙죠. 그래서 공산당이 인기가 훨씬 많아지면서 공산당이 결국은 국민당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배한 국민당은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대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대만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생긴 건데 지금도 중국은 이제 왼쪽 계신 분이 국민당의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장제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공산당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인데 이때 갈등 때문에 지금도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대만은 우리는 중국과 별개의 또 하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걸 이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의 위치와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요. 근데 중국이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엔 우리 국제연합에서 중화권에 대한 대표권도 중국이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대만이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라고 하고 대만은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별개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은 그 뒤에 이제 소련의 지원을 일부 받는 상황이었고 대만은 당연히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 관계를 양국 관계라고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양국 관계라고 하지 않고 양측의 해안이 있다라고 해서 양안 관계라고 보통 합니다. 여기 중국 측 해안이 있고 대만 측 해안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고 해서 보통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양국 관계라고 표현하기보단 양안 관계라고 표현하죠.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 지금 사진이 누구냐면 이제는 조금 많이 우리한테 조금 그 인기가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조금 시간이 흐른 그런 그룹인데 트와이스의 찌위입니다. 찌위. 대만 사람이에요. 근데 저게 언제 때 방송이냐면 MBC의 마리텔이라는 방송이 있었어.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BJ처럼 나와서 한 뭐 6시간, 8시간 이렇게 개인 방송을 쭉 해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 재밌는 것만 편집해서 내보내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트와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와이스가 다른 멤버들이 막 이렇게 방송 나와서 컨텐츠 끌어가고 할 때 찌위는 자기 차례가 아니니까 그 뒤에 있던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찌위가 대만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방송 제작진들이 우리나라 국기랑 대만 국기를 같이 그냥 이제 소품처럼 놨나 봐요. 근데 그걸 흔드는 장면이 나왔던 거야. 아마 무심결에 흔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 국기가 보이니까 반가운 마음에 흔들었던 것 같은데 이 방송, 이 장면을 중국 팬들이 보면서 중국 팬들이 트와이스 찌위에게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와이스 찌위가 소속사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JYP 소속이거든요. 근데 저도 저걸 처음 봤을 때는 야, JYP 중국에서 돈 벌려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 트와이스는 지금도 다른 대륙 가면 돈 잘 벌어요. 중국 말고도 북미나 뭐 이제 뭐 남미,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면 돈 잘 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건 돈 때문에 이렇게 사과를 시킨 게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우리 반 안에 혹은 학교 안에 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학교 다니기 되게 껄끄러워지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중국인이 10억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해 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사과를 시켰던 것 같아요. 아무튼 대만은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되게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지만 또 국제대회 이런 데서는 대만 국기를 못 써요. 그래서 그냥 올림픽 상징 깃발, 오륜기를 들고 대만 선수들은 입장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짧게 정리하면 중국은 자본주의권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 공산당이 이겨서 중국 본토를 다 먹고 지금의 중국이 됐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권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 내려가게 됐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 얘기를 하자는 건데 아무래도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다 그렇지만 여기도 실패해요. 더구나 중국은 기술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대규모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소련이랑도 관계가 악화돼요. 뭐 때문에 악화가 되냐면 소련은 저때의 지도자가 후르시초프였는데 그때 소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건 미국이나 소련 둘 다 했던 생각이야. 이젠 지친 거예요. 이 경쟁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권을 대표하는 소련의 이 경쟁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시에 소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안 친하면 어색하게 지내면 되지 싸울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평화 공존할 수 있지 않냐. 너네 자본주의권 미국과 사회주의권 우리 소련이 안 친하면 그냥 어색하게 지내고
필요할 때만 인사하고 그러면 되지. 굳이 맞짱 뜨고 막 그럴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약간 평화공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련이 분위기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급격하게 반대를 합니다. 절대 그런 인식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주의는 끝까지 전 세계를 다 사회주의로 확산을 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혁명을 이어가야 된다. 미국과의 타협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확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중국은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소련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면서 소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 지원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은 과거 소련의 레닌도 썼던 방법이죠. 경제가 너무 무너지니까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씩 밀어 넣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 밀어 넣어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또 대단하게 반대를 했던 게 마오쩌둥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조금이라도 자본주의의 냄새가 나는 것들은 모두 없애버린다. 사회주의가 아닌 것들은 다 없앤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사회주의 혁명을 실시한다. 이런 걸 목적을 가지고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몰아낼 것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가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 문화대혁명이 진짜 조금 그런 게 지금 요 그림에 요 초록색 군복 입은 이분이 손에 들고 계신 게 이제 마오쩌둥 어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오쩌둥 스타일의 교육을 쭉 받고 이렇게 문화대혁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모습인 거죠. 이건 이제 공자묘인데 묘라기보다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데 중국에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저 문화대혁명 때 이제 어떤 사회주의가 아닌 것들은 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벌어지면서 어, 자본주의권 문화는 물론 중국의 전통 문화까지도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 우발적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마오쩌둥 말을 따라서 문화대혁명을 추진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뭐 물론 그 위에는 어른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오쩌둥 얘기를 따르면서 문화대혁명을 추진해 나갔던 그 청소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홍위병이라고 불러요. 홍위병. 그래서 이 홍위병들이 많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파괴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집권자가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덩샤오핑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흥묘백묘론이에요. 흥묘백묘론. 그 얘기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겠어요? 그동안의 중국의 경제 정책은 무조건 사회주의였죠. 근데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즉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도대로요. 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뒤로 이제 중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경제 면에서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 면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 면에서도 민주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민주화 시위가 발생됐는데 이게 이제 천안문 사건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정부가 무력 진압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특이하게도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지만 정치는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거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천안문 앞에서 이제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부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6.25죠, 6.25. 6.25인데 요거는 되게 좀 그런 게 지금 보시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본주의의 대표로서 미국 그리고 사회주의의 대표로서 소련 이 둘이 경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경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냉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아니고 열전이 벌어졌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반도도 그런 갈등이 있는 사례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배우실 기회가 있겠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도 원래는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이 프랑스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게 호치민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인물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원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물러나고 베트남도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지. 독립을 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여야 하는가, 민주주의 정부여야 하는가. 그게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소련과 가까운 북베트남이 사회주의화 되고요. 소련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가 자본주의화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트남이 북부, 남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갈등이 결국 폭발해서 베트남 남부에서 내전이 발생하는데 이 내전에 미국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 내전에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죠. 근데 이때 이제 북베트남은 어, 이 남베트남을 도와주러 온 미군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이 약해서 졌다라기보다는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본인들 군사력을 떠나서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 반전 운동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소련 그런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철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전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서 베트남은 전체가 다 공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배웠던 사례들 말고도 세계 각지에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가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또 학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한국전쟁 직후에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 그래서 저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남한 안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을 정신을 민주주의로 교화시켜 주겠다. 원래 이런 목적이 보도연맹이었는데 전쟁이 시작하고 보니까 애들이 제일 위험한 거야. 남았네. 아직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학살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공산주의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캄보디아의 가장 급진적인 어떤 사회주의 정권이었던 크메르루주 정권이 지도자 폴포트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저항하는 자본주의권 이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칠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